코로나19가 시작된 올해 초 급락했던 우리 증시는 개인 투자자의 거센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랬던 영향도 이제는 끝나가는 걸까요? 최근 한 달 정도는 다시 박스권 장세가 형성됐는데 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에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SK바이오팜이 상장 초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하반기 다른 기업들의 상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우리 증시 하반기 모습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상반기를 좀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반기에 당연히 우리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코로나19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좀 분석을 하시는지 전반적인 분석 좀 전해 주시죠. 예, 전반적인 지수 차원에서는 이제 3월 달, 2월 달, 3월 달 거치면서 1,450선까지 내려갔다가 1월 달 수준인 지금 2,150 수준까지 거의 회복을 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엄청난 롤러코스터죠. 예.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지수의 구성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네. 기존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 현대차, 그다음에 신한은행, 그리고 신한지주겠죠. 신한지주, 그다음에 삼성생명 같은 금융권, 제조업 이런 대규모 흔히 말하는 주식들이 어떤 보면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제조업이란 것은 결국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직접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이렇게 붕괴되다 보니까 예. 이 제조업 부분에는 타격이 더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금융 역시 어떻게 보면 이런 제조업과 연동이 돼 있어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면에 바이오,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인터넷 그리고 게임 같은 이런 BBIG라고 요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이런 기업군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그룹의 대표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이런 그룹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거고요. 특히 제약업체들이 중심이 돼서 주가를 견인하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네. IT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를 견인하는 언택트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언택트 중심의 기업들이 주가를 견인해서 주가 지수상으로는 간단히 요약하자면 1월과 지금 6월, 7월이 거의 큰 차이는 없지만 구성은 많이 바뀌었다. 그전에 제조업, 금융권, 금리가 낮아지면 또 금융권도 피해를 많이 받으니까요. 금융권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바이오, 새로운 IT, 언택트 이런 새로운 트렌드의 주식들이 중심이 돼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상반기 전체에서 시야를 다시 좁혀서 가장 최근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사실 지난달부터 우리 증시도 그렇고 뉴욕 증시도 그렇고 이 회복세가 조금 둔화됐다라고 할까요? 특히나 우리 증시는 거의 비슷한 주가 수준을 유지하면서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이런 식의 모습이어서 이게 소위 박스권이 다시 형성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전망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근 증시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코로나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주가를 이전 수준,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가 손상되기 이전 수준까지 올리는 데까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넘어서려면 결국은 제조업 그리고 경제 전반, 그러니까 국제 교역이 안정화가 돼야 사람들이 지난번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돈이 많이 풀리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는 방향이 주식은 기존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아마 다른 쪽으로 이제 돈이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오른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대체 자산 쪽에 투자가 아마 몰려가고 있지 않느냐. 흔히 결국은 자산 신약이란 게 절대 가격도 중요하지만 상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급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어떤 자산들에 대해서 다시 돈이 쏠리게 되고 거기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근본 원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국은 코로나가 해결이 되지는 않았다. 코로나가 네. 2차 위험이 있다든지 코로나에 의해서 실물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거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더 올리려는 어떤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서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로 증시가 회복을 하면서 구성 종목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짚어주신 바이오 관련해서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SK 바이오팜 상장 이야기인데요.
뭐 상장 이후 사상 최초 기록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뭐 첫날 상한가에 이어서 둘째 날 상한가까지 친 게 SK바이오팜이 최초라고 하는데 일단 뭐 아직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SK바이오팜은 말씀하신 것 같이 바이오 기업이죠. 바이오 기업인데 제약 기업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라라고 해서 주로 제조업, 그러니까 복제약을 만드는 기업이라면 예. SK바이오팜은 그거보다 실제 제약을 만들어서 미국의 FDA 승인을 2개 받은 수면장애 치료제라든지 실신장애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FDA 승인 2개나 받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IPO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어떻게 보면 순수 제약회사,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지금 선대 회장님, 최종현 회장님 때부터 이런 바이오 부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바이오 산업의 결실이 결국은 2010년대 이루어지면서 FDA 승인 같은 걸로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상장까지 이루어지게 된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상 처음으로 두 번째 거래일까지 상한가를, 그러니까 이틀 연속 상한가를 치는 뭐 이런 식의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거품이냐 아니냐, 이것도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SK바이오팜 주식을 좀 많이 내다 판 것도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오를까요? 아니면 뭐 물론 전망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이 과열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승세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게 주가란 게 예측이 가능하면 뭐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청약할 때 어떤 금액이 작았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49,900원 선에서 했는데 흔히 말해서 은행권, 투자은행권에서 이 컨센서스라 그러죠. 이 주가 예측치는 8만 원, 9만 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모가 그렇게 많이 됐죠. 주가에 대해서 40조, 뭐 거의 30조 넘는 금액이 가서 공모를 해서 일부 주식을 받아가게 됐는데 저평가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상태에서 상장이 이루어진 건 맞다. 그 부분도 확실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연속 처음 100%가 오르고 30% 이렇게 또 오른 그렇죠. 거는 지금은 10만 원을 훌쩍 넘기지 않습니까? 거의 16만 원 선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어떻게 보자면 거품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돈이 많이 올라서 바이오가 미래에는 당연히 좋겠지만 현재 실적이 없는데 실적이 어떻게 보면 현금흐름이 막 생산되고 있지는 않는데 미래를 보고 돈들이 흘러간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평가들이 있고요. 사실 예. 코스닥에서는 경험이 있죠. 2018, 2017년 바이오가 잘 되다가 2018년에 바이오주들이 또 떨어지는 이런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바이오주 자체가 거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팜도 바이오주고 바이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주로 갈 것 같은데 예. 바이오 대장주로 편입이 되면서 결국 바이오주의 가치, 미래 성장주라 그러죠. 성장주의 가치를 가지고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는 조금 실적하고 관련이 깊게 두고 봐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바이오주 전반에 어떻게 보면은 거품론과도 조금 연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바뀐 구성 종목 설명해 주시면서 첫 번째가 바이오였고 두 번째가 배터리였죠. 배터리 기업하면 국내에 이제 크게 3개의 회사가 있더라고요.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렇게인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이 세 회사들 주가를 봤더니 셋 다 올랐습니다. 특히 LG화학과 삼성 SDI의 경우는 2%대로 꽤 많이 올랐던데 지금 그 배터리 주 그 기업들의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인 건가요? 예, 배터리 기업들의 상황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사실 2000년대 초에 전기차, 전 세계 전기차의 비중이 1%였는데 2020년에 가니까 결국 15%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전기차의 부품 중에 가장 비싼 게 이 전기 배터리죠. 전기 배터리 부분이고 이게 25%에서 30% 전기차의 원가에 어떤 부품비의 25%에서 30% 수준을 차지하니까 부품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외를 넘어서 이 전기차를 움직일 때 또 이 배터리 특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배터리가 그다음에 셀에서 이렇게 점점 패키지까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공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3단계 공정이 필요해서
배터리 자체만 만드는 제조 기술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것을 패키지라는 상태, 결국은 전기차에 어떻게 보면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든 제조 공정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LG나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나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사실 이게 전기차가 대세가 되면서 디젤 게이트 터지면서 디젤 친환경 디젤이 무너지게 되고 전기차가 점차 대세가 될 건데 이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배터리 부분, 그 핵심 배터리가 예전처럼 그냥 건전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패키징까지 완료돼야 되는 거고 예. 패키징까지 완료된다는 것은 이 안에서 설계 자체가 완벽하게 설계 그렇죠. 공정 차체에 딱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예, 그다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셀들을 합쳐서 만드는 게 패키지이기 때문에 예. 셀 간에서 어떻게 보면 전력을 유지하고 이런 전반적인 공정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네. 그런 기술들을 뭐 LG나 삼성 SDI나 이런 부분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갖추고 있어서 결국은 주가 상승으로 견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그런가요? 이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지난 5월부터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이 앞서 삼성과 LG, 그러니까 삼성 SDI와 LG 화학을 가지고 있는 두 그룹을 만난 데 이어서 내일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인데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도 전기차가 미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도 많이 필요한데요. 결국 배터리와 특정 자동차 간의 어떤 IoT라 그러죠. 결국은 이거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누가 해줄 것이냐. 결국은 현대차에서 배터리 생산할 것은 아닌데 그러면 이 셋 중에 우리 흔히 말하는 프로바이더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경쟁을 붙인 셈이 되는 건가요? 일종의 경쟁에 붙인 셈이고 자기네들 기술하고 이 배터리 기술이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다. 혹은 결국 이 배터리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 배터리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자기들의 차 기술, 결국 전기차의 어떤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 보다 훨씬 앞으로 예측하기에는 지금 상태의 전기차보다 훨씬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자동차 운행 간의 관계가 밀접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하고요. 이 말은 결국은 배터리 업체와 자동차 업체가 굉장히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지고 R&D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결과를 공유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결국 서로 상호 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정의선 부회장의 행보 역시 이러한 전반적인 방향, 미래에는 전기차의 시대고 결국은 지금 배터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자동차에 잘 인식할 수 있는 전반적인 R&D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상황을 인식하고 이러한 협력에 대해서 아마 여러 업체와 경쟁을 붙이고 어떻게 보면 상생을 노리려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고 끝내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하반기 전망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결국은 2020년 상반기를 봤을 때 가장 크게 보이는 상황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주가의 움직임이 예전과는 달리 2, 3% 뭐 미국과 같은 경우도 10%씩 움직이는 경우들이 발생했으니까요, 거의. 그렇다면 어떤 것이냐? 불확실성은 굉장히 클 거다. 특히 2차 감염 위협이 있는 이상 겨울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됐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은 결국 물건 가격이 오르든지 아니면 자산 가격이 오르든지 결국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예. 물건 가격이 오르든 자산 가격이 오르든 둘 중 하나밖에 없는데 물건 가격이 오르지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저인플레이션을 겪었다시피 물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요가 너무 줄어들게 되고 그럼 기업의 이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적을 것 같고요. 그럼 자산 시장에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부동산으로 몰리는지 아니면 주가로 몰리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유동성이 풀린 것 때문에 주가 상승의 압력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